네, 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라면 한 개에 2,000원, 계란 한 판에 7,000원. 물가는 올랐지만 민간 소비는 주저앉았고 자영업자 수는 수개월째 감소하면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물가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은 0%대. 전 정부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인 붕괴, 계엄이라는 극심하고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 곡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가운데 점점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는 이재명 정부, 취임 첫날인 4일 비상경제 TF를 열었고 일주일도 되지 않은 오늘 2차 회의도 직접 주재하면서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작부터 민생 경제 회복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심리 회복,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까지 새 정부의 간절한 당부와 기대를 동시에 보냅니다. 6월 9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기서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짓이 진짜 안 하셨습니까? 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이슈, 류혁의 내부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류혁 전 감찰관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영상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네. 오늘 6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예. 역시 이제 1층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팬들에게 인사도 했다고 해요, 눈으로. 네. 네, 그 첫 포토라인이 이번 오늘 자리는 대선 이후의 첫 네네. 포토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선 이후에 뭐 어떤 과거 여태까지 출석하면서는 한 번도 뭐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특유의 표정을 지으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 이후에 첫 출석이라서 뭐 한마디라도 할까 싶었는데 여전히 그 윤석열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 특유의 표정을 지으면서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변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특히 기자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어떻게 봤느냐라고 네네. 물었는데 뭐 묵묵부답 여느 때처럼 뭐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그런 묵묵부답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뭐 본인이 여전히 뭐 자신의 잘못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걸 뭐 단호하게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6차 공판이었고 이번 내란 혐의 재판에서 제일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비화폰 서버인데 네네네. 이게 지금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가 네네.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오늘 오전 공판에 재판부에서 이제 검찰 측에서 그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오후에 증인신문이 다 끝나고 나서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검찰의 입장에 대한 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영장을 당연히 발부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발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화폰은 워낙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도 당연히 써야 될 거거든요. 증거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이 사건의 증거로 가져오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비화폰을 받았고 네네. 또 김건희가 직접 또 그 국정원장에게 전화했다는 그 의혹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뭐 사실로 밝혀진 거라서. 네. 그럼 이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네. 서버를 수사하면 이게 나올까요? 서버를 수사하면 지금 서버에는 저 통화 내용이 저장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통화를 했는지는 정도는 확실하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라던가 통화한 상대방 뭐 이런 통화 시간을 보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순간이 있었을 때마다 예를 들어 뭐 체포영장이라든가 뭐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든가 혹은 뭐 사과를 하기 직전이라든가 뭐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있었던 직후라든가 이런 때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걸 봐서는 비화폰 서버는 여러 가지 계엄 전후의 정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서 꼭 영장이 발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재판부가 꼭 이 비화폰 압색 영장에 대해서 결정을 네네.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난 기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이상현 전 육군 네네.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네. 증인으로 나왔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네. 오늘 주요 발언은 사실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증언에서 뭐 이렇게 녹취된 부분도 확실하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보는 앞에서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확실하게 그 이상현 여단장의 경우에는 아주 일관되게 본인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 신문이 지난번에 보장이 안 됐고 일부 주신문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 것인데요. 뭐 여기서 그거와 무관하게 이제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변호인 측에서 지금 그 주요 증인들 계엄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하고 있는데 반대 신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증언이 좀 그 신빙성이 없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그 신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너 뭐 같은 편 아니야? 뭐 혹은 뭐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이렇게 질문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그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그 반대 신문을 보면 반대 신문에 의해서 오히려 그 검찰 측 증인 증언이 그 신빙성이 강화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걸 기억해? 그럼 이러저러해서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 신빙성이 강화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옆에 있는 부관도 들었는데요. 그럼 나서 부관도 얘기해가지고 저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더 신빙성이 강화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반대 신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지르면 안 될 그럴 실수들에 의해서 오히려 신빙성을 더 높여주는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신문 사항만 좀 모아가지고. 그 반대 신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사례로서 교육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반복됐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 특검 3대 특검이 지난 5일에 통과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란 특검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내란 특검과 내란 재판이 증거들이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예.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법에 의하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60명의 검사들을 파견받게 되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소유지 그 공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절차도 모두 다 인수인계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입증이라던가 혹은 증인 신문 과정이라던가 이 모든 기록에 다 특검이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구형량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내란 특검에서 지금 현재 기소된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죄질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내란죄의 경우에는 수개의 경우에 사형 무기 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구형량도 특검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 구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자료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일단 내일이죠. 네네.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공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네. 국회의장이 2일 내에 특검 임명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런 수사 절차들이 뭐 준비 기간만 한 20일에서 30일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보니까 가동하는 시점은 7월 초로 보면 되겠죠. 예, 특검 임명 절차가 한 열흘 정도 걸릴 것이고 그 법에 의하면 특검 준비 기간이 20일 정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 합쳐서 30일 정도가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7월 이 되면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것도 좀 늦은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면 앞으로 한 달 내 7월에는 특검이 뭐 수사를 개시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왜 국민들께서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냐면 12.3 계엄이 일어난 지 6개월도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6개월 그러면은 넘었습니다. 아무리 특검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증거는 일단 지금 조금 오염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부는 사라지기도 했을 것 같은데. 일부 비합한 서버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인멸하려고 들었던 증거들은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수사의 그 환경 분위기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인들 중에서 일부 증인들의 경우에는 우호적인 증언을 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요소 그리고 또 유리한 상황 이런 게 어떤 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그리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윤석열의 파면 그리고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적으로는 더 좋아졌다 이런 훨씬 말씀이시죠? 좋아진 상황이고 특히 좀 일부 좀 이렇게 간을 본다 그래야 되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말이 진술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분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본인들이 입장이 정리가 돼서 제대로 증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증언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 그러니까 특검 후보자 물색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건 자체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에다가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이 대략 한 6개월 이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70일 정도 이게 6개월 정도 보고 있고 앞으로 공소 유지가 법에 의하면 1심 판결을 6개월 내에 2심, 3심을 3개월씩 해서 총 1년 내에 재판을 끝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 가동 기간이 한 1년 6개월 최소 그리고 한 2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간 동안은 현업을 좀 떠나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적정한 인물을 다 물색해서 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찰관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네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특검의 경우에는 제가 그 예전에 검사 생활을 한다던가 이럴 때 여러 가지 특검을 저도 직접 특검에 파견 나가 보거나 그런 경험은 없어가지고요. 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특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사상 유례가 없는 그 메머드급 특검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그리고 또 국민들이 여기 이 특검에 가지고 있는 관심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진행되고 오래 넘기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3특검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검사들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내부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내부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오히려 그런 검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 특검에 파견 나갔다가 온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인사상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검에 나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후배들 몇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이제 앞으로 공소청이라던가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고 그쵸. 축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특검에 가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돌아왔을 때 내가 돌아올 검찰청이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기소청으로 분리가 되면 검찰에서 파견 나갔다가 나중에 기소청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검사들도 있어가지고 참 예전과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왜 계속해서 특검 후보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네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머드급입니다. 이 네네. 특검 자체가 세계 특검 자체가 예. 그래서 이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사 안에 있다. 네네. 그러면 성패에 대해서도 관심사가 될 텐데 네. 성패를 가늠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이 가담 정도 그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안 한지 문제가 아니라 이양 사람들이 그날 당일날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적이 어쩐지를 좀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란이라는 사태가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넘어서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라는 차원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김건희 씨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걸 넘어서 가지고 김건희 씨가 여태까지 보면은 수사상 여러 가지 특혜라던가 혹은 저도 듣도 보도 못했던 이 나가서 출장 조사하면서 그 휴대폰 황제 맡기고 수사. 예 이런 수사가 있었거든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오히려 권력자일수록 그 검찰의 수사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지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참고인이라던가 피의 사실과 무관한 정말 명예가 보장되어야 될 그런 그리고 무혐의가 명백한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가서 수사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그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본 게 없거든요. 그런 의사 결정이 어떤 식으로 왜 이루어졌는지 물론 이것도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저 김건희 특검이 총 1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수사 대상 범위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규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상병 특검이야 뭐 더 이상 볼 것도 그렇죠. 없는 그런 거고요. 예. 근데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개 특검이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김건희나 윤석열이 주요 피의자기 때문에 네네.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겠네요.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건 피할 수가 없겠지만 이 두 사람의 성격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습으로 보면 소환에 순순히 응할 것 같지도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걸 강제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강제할 수 네. 있습니다. 뭐 2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뭐 절차에 따라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과거와 같이 무슨 그 체포영장이 집행을 저지할 만한 경호처 그리고 불소추특권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아마 체포영장이 청구될 만한 그런 지경에 이르면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또 소환 조사에 임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아마 끝까지 응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야 겨우 출석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윤석열 씨가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져서 예. 오늘 저도 저 2회 불출석 2회째 그러니까 1회 불출석했고 2회 출석 요구를 받고 지금 뭐 아직 답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뭐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재판 준비로 바쁘다는 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사건과 뭐 겹친다는 둥, 아니면 뭐 건강 문제라든가 아주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혹은 헌법 소원 이런 걸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건 해야 뭐 되나요? 당연히 특검에서는 그걸 예상하고 대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누구나 뭐 법조인들 어느 정도 뭐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이라면 그런 식의 그 아주 좀 정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좀 아주 특이한 방어 방법으로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예상책도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특검의 성패 가늠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네. 특별검사를 누구로 임명하느냐일 것 같아요. 정말 그 수사 경험도 많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수사 경험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파견돼 있는 검사들을 충분히 아울러 가지고 결국 검사들이 조직에서 파견돼 나와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의혹이 좀 예전과 다르게 뭐 이렇게 아주 높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혹을 잘 북돋아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찰관님 혹시 하마평에 오르는 저는 그런 말 저는 네. 관련자라서요. 네. 저는 참고인 조사도 받았고 네네. 저는 관련자이고 그다음에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뭐라고 좀 비판해오고 뭐 이런 확실한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을 너무 밝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부적격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취재가 어려우시군요. 네, 부적격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총 16개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 네, 16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진법사, 네. 명품백, 뭐 명태균, 주가 조작, 네. 양평고속도로, 서울 너무 양평고속도로.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어떤 혐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까 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포인트를 꼽는다면 딱 3개인데요. 하나는 건진법사, 하나는 명태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과거 명품백이나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지연되는 데에 기여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게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면서 네. 다양한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조차도 사실 네. 이제 3개 특검이 진행되면서 특히 내란 혐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거든요. 그럼 네.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실 국민의힘 관련자들 중에는 계엄을 옹호한 이유의 배경이라던가 이런 게 본인도 관련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계엄 선포뿐만 아니라 건진법사 사건이라던가 명태균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로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그런 좀 부정적인 요소와 단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갈라쓰고 결별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국민의힘이 최소한 재창당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우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 해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란 혐의에 가담한 사람들로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위헌정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당으로 남게 된다면 그거는 헌법상 위헌정당이 명백합니다. 당연합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을 그대로 가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동조했다라고 하면 그 정당이 살아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새 정부 이야기로 돌아가 네네.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명한 인사 중에서 민정수석, 그러니까 네. 오광수 전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네, 혹시 네. 오광수 변호사 잘 아시나요? 제가 직접 저보다는 8기 선배분이시라 가지고 제가 직접 모셔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중앙지검 특수 1부에 파견 나가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특수 2부장으로 옆부 부장님이셨고요. 인사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특수검사, 특수 출신 검사라는 이유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주 직속 후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연 지연 면에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근무연도 깊으신 분하고 워낙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분께 여쭤봤더니 성대 고시반에서도 같이 공부하셨다고 하고 79학번이라고 하시네요. 네. 79학번이시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79학번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약간 좀 가정 형편이 좀 어렵은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군대를 가셨다고 하고 그래도 군대 갔다 오자마자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바로 시험에 됐으니까 상당히 빨리 시험이 된 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기 저분이 18기시니까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군대까지 다녀오고도 훨씬 빨리 되신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직 경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아주 빛나는 자리만 찾아다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남들 보기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분도 있는데 보직 경로를 쭉 보면 아주 성실하게 하나하나의 보직 경로를 밟아 올라가신 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의 여러 가지 특수검사의 모습이나 과거의 좀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모든 특수검사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10년 전에 나가셨기 때문에 10년 동안 바깥에서 이 특별수사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아마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그리고 뭐 같이 근무했던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선배 말에 의하면 성실하고 그다음에 좀 온화하신 편이고 그리고 상당히 후배나 직원들을 사정을 많이 살펴줘가지고 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분이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품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뭐 드릴 수 있는 것은 민정수석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참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거스르면 참모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이 참모로 기용한 이상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뭐 뜻을 거스리시고 이럴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대통령실이 뭐라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네네.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네네. 오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제 법으로 하는 것이다를 네네. 해석을 하면 이제 민정수석이 법을 바꾸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좀 주도적으로 할 일이다라는 해석 또 가능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그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이 검찰을 직접적으로 통할하는 기관,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비록 외청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그 기관이 법무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그 법무부이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을 어떤 분으로 임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까지 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인사 중에서 네네. 이건 이제 직접 임명한 건 아닌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네네네. 중에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당대표 시절에 공직선거법 이중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변호사잖아요. 국힘에서는 이해 충돌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가 법률적인 측면하고 혹은 뭐 정치적인 측면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 이해 충돌을 주장했다고 해가지고 그 공직자의 그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 이걸 찾아봤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해 충돌이라는 게 그냥 말로 이해 충돌이라는 게 아니고 보면은 이 법률적으로 어떤 경우가 사적 이해 관계이며 어떤 경우를 이해 충돌이 있어서 회피해야 되는 경우로 본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딱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이해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에 딱 맞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에서 이해 충돌이라고 그래서 그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본인의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아직 어찌되었든 간에 정지되어 있고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일단 헌법재판소라는 그 기관의 후보로 삼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정치 영역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해 충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법무부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도 받아보고 이해충돌 뭐 여러 가지 회피 신고서도 받아보고 했는데 저도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아침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법률적인 의미에서 이해충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런 면에서 어느 부분이 이해충돌이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그런 했거든요. 취지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해충돌이 안 된다. 그 법의 규정에 맞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은 사람은 공직으로 나서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네네. 아직 이분들이 이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딱 임명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 전 법무감찰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